15세기부터 유럽 예술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의 배경이자 연인들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로 불리기도 하며 예술가들의 손길이 곳곳에서 느껴지는 듯한 도시, 바로 이곳은 이탈리아의 피렌체인데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는요, 건축과 예술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고요. 예술 애호 사상에 입각해서 수많은 대표 예술가들의 작품이 수도 없이 널리 퍼져 있고요. 마치 도시 전체가 박물관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들이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 예술가들이고요.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서 평생 동안 수많은 작품들을 피렌체에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렌체는 현재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죠. 사진을 보시면은 보이는 이 풍경들이 마치 한 장 한 장 모두가 예술가가 그린 어떤 그림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하지만 이런 피렌체에도 살인사건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연쇄살인이었죠. 1968년 어느 날 갑자기 이 도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살인 괴물이 등장하면서요, 이 로맨틱한 도시의 연인들을 공격했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건들이 연이어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증거 하나 남지 않았던 미스테리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용의자로 지목되었고요,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25년이나 지난 1993년 1월에 용의자 한 명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정말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죠. 붙잡힌 용의자는 농사를 지으며 취미로 동물을 박제하던 70살의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이미 전과가 있었어요. 43년 전에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갔던 적이 있고요. 자신의 약혼녀가 바람이 난 것을 보고 남자를 칼로 찌르고 밟아 죽인 뒤에 시체를 강간했고, 30년이 지나고 나서는 아내를 구타하고 두 딸을 강간한 적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정황상 이 노인이 살인 조직의 두목이며 어떤 의식을 치를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확신에 차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범으로 알려진 사람들 중 3명이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1명은 무죄를 받았지만 2명은 5건의 살인에 가담한 죄로 유죄가 확정됐죠. 두목이라고 의심받던 이 노인도요, 7건의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가 선고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항소를 했어요. 문제가 여기부터였는데요. 이 노인이 재심을 받기 직전에 사망하게 된 겁니다. 결국 유력 용의자가 사망을 하면서 재판은 취소가 됐고요. 이 증거 없는 사건의 비밀을 끝내 풀어내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얼마 뒤 이탈리아에는 한 가지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는데요. 이 피렌체의 연쇄살인 사건, 진범이 여전히 피렌체 도시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이었죠. 이 소문은 4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렌체의 괴물이라는 사건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해외 범죄 사건은요, 이탈리아의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모스트로 디 피렌체의 괴물 사건입니다. 1968년 8월 21일, 무더운 여름 날씨가 어느 정도 물러났고요, 선선한 바람이 막 불어오기 시작하던 주말 오후였다고 합니다. 사진의 이 지역은요, 피렌체 시내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시그나 숲이라고 그래요. 시그나 숲은 평소 피렌체나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조용한 나들이 장소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휴일을 즐기기 위해 숲을 찾았죠. 하지만 이날 숲을 찾은 사람들은요, 모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차에서 내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 이유가 이곳 주차장에서 밤새 주차되어 있던 한 대의 하얀색 승용차 때문이었는데요. 차의 주인은 6살인 꼬마 아이
나탈리노 멜의 어머니인 32살 바바라 로시의 차였습니다. 당시 6살이던 나탈리노는 하루 전날인 8월 20일 늦은 시간이었지만 간단한 간식거리를 살 겸 밤 산책을 위해서 엄마를 따라 집을 나서게 됩니다. 나탈리노는 엄마가 운전하는 흰색 자동차의 뒷좌석에 앉았고요. 집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엄마의 친구인 나탈리노에겐 삼촌이었겠죠. 안토니오 삼촌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29살인 이 안토니오 삼촌은요, 자신도 마침 나가는 길이었다면서 엄마의 차에 올라탔고요. 그렇게 셋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아있던 나탈리노는 금방 잠에 들었고요. 조금 후 잠에서 깼을 때 바바라의 차는 이곳 시그나 숲의 한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던 어머니는 잠에 든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래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서움을 느낀 나탈리노는 큰 소리로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면서 엄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조금의 미동도 하지 않았고요. 이곳에 짜증이 난 나탈리노는 결국 엄마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순간 나탈리노의 눈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엄마가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요. 안토니오 삼촌은 차 밖에 쓰러진 채 머리와 가슴팍에서 대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탈리노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서요, 무작정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도중에 가정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요. 공포에 질린 채 무작정 그 집의 현관문을 두드렸죠. 이때가 새벽 2시쯤이었다 그래요. 한참 자던 중에 문을 두드리는 아이의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 집주인은요, 문을 열어 나탈리노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지만 아이가 심하게 울먹였기 때문에 아이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듣기가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집주인이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자신이 도와주겠다라는 말과 함께 아이 엄마의 차가 세워진 이 시그나 숲 주차장까지 함께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바바라의 차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축 처진 바바라의 고개를 들며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어보던 집주인은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자고 있는 줄 알았던 바바라가 이미 온몸에 칼로 난도질 당한 채 사망해 있는 거였어요. 이어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듯한 안토니오 삼촌의 시체도 함께 발견됐죠. 경찰의 신고로 경찰들이 바로 출동을 했고요. 나탈리노의 아버지도 경찰과 함께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조사 끝에 이날 사망한 두 희생자인 엄마 바바라 로시는 안토니오 삼촌이라고 불리던 안토니오 비안코와 오랫동안 불륜 관계였다는 게 밝혀지게 됐어요. 사건 당일도 남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바바라가 일부러 아이가 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밖으로 나왔던 거고요. 아이가 차 안에서 잠든 사이에 둘이 몰래 연애를 하던 거였죠. 하지만 처음 이 사건을 조사하던 이탈리아 경찰들은 이것이 치정에 의한 살인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치정에 의한 살인이라면 나탈리노의 아버지가, 아이의 아버지가 유력한 용의자가 되겠지만 아버지인 스테파노 멜은요, 부인인 바바라보다 20살이나 많았었고요. 평소 건강도 좋지 않은 환자였기 때문에 이 29에 안토니오와 몸싸움 시비가 붙는다면 아마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마도 이 사건에는 제3의 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범인을 추적하던 경찰들은 6개월 동안이나 이 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해 매일 밤낮을 새우면서 조사를 했지만 결국 어떤 증거나 단 한 명의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이 미궁속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사건이 장기화되면서요,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자 조바심이 나게 된 이탈리아의 경찰들은요, 결국 피해자인 남편을 체포하기로 결정합니다. 남편은 이미 오랫동안 아내의 외도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으며 사건 발생 이전부터 이웃과 대화할 때마다 아내를
죽인다라는 말을 자주 해왔다는 증언으로 인해서 이것의 체포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거죠. 결국 나탈리노의 아버지는 52세의 스테파노 멜은요, 아무런 증거 없이 두 사람을 살해한 죄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정황상 범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판사의 유죄 판결로 인해서 징역 13년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무죄를 주장하던 아버지 스테파노는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대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1974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피렌체 교외에 있는 보르고 산 로렌조라는 지역의 포도밭 근처에서요, 파스코르라는 이름의 19살 바텐더인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18살의 스테파니 페티니와 함께 자신의 차 근처에서 이렇게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시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요, 전날 친구들과 저녁을 함께 먹고는 인적이 드물었던 포도밭 근처로 이동했던 건데요. 이곳에서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데이트를 하던 두 사람은요, 갑자기 나타난 한 정체불명의 괴한을 만나 공격을 받게 됐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괴한의 등장에 화가 난 이 파스코르는요, 따지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고, 그 순간 괴한은 주머니에 숨겨두고 있던 총을 꺼내 파스의 머리를 쐈던 겁니다. 파스코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했어요. 남자친구가 낯선 사람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차 안에서 지켜보게 된 여자친구 스테파니는 차에서 내려 도망을 쳤지만 다음날 아침 포도밭 주인들에게 발견이 됐는데요. 발견됐을 당시 스테파니는 나체 상태였으며 몸이 십자가 모양으로 양팔이 벌려진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요. 온몸에는 96군데의 자상을 입은 상태로 이미 목숨이 끊어진 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스테파니의 몸속에서는 포도나무까지가 발견이 되었다 그래요. 경찰들은 이 사건 현장을 보고 마치 6년 전 시그나숲 주차장에서 발견된 바바라와 안토니오 사건이 떠올랐어요. 이 두 사건이 매우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먼저 사건에서 진범을 잡았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일 것이라고 생각해 두 사건을 연관짓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앞에서 발생한 두 사건은요,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다시 7년이 지난 1981년부터 85년 총 4년 동안 피렌체 시내를 중심으로 총 6번의 살인사건이 다시 발생했던 건데요. 살해당한 피해자들에게서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첫 사건이었던 1968년과 74년에 발생한 두 사건을 포함한 7건의 사건의 피해자들은요, 모두가 남녀 한 쌍으로 이루어진 부부나 연인들이었고요. 단 한 건만이 2명의 남성을 동시에 살해한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6번째 사건에서도 살해당한 두 독일 남성은 사실 연인 관계였고요. 피해자 중 한 명이 언뜻 보면 여성으로 착각할 정도의 마른 체형의 머리를 길게 기른 머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살해된 16명의 희생자들에 대한 또 다른 공통점은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차를 타고 시내 근처 외곽지대에서 조용히 데이트를 하던 도중에 공격을 당했다는 것이었어요. 주로 남성들은 단순의 제압이 가능하고 쉽게 살인할 수 있는 흉기, 총에 의한 살해를 당했고, 여성들은 모두 옷이 벗겨진 채 온몸이 칼로 난도질을 당했고요. 가슴이 절단되거나 몇 명의 몸 안에서는 나뭇가지나 이물질들이 발견되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성의 성기가 잘려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도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초반에 두 사건을 제외하고 사건의 발생 주기가 1년에 한 건 정도의 비율로 굉장히 일정하게 발생을 하고 있었고, 발생 시기도 모두 6월에서 9월 사이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에 8건의 사건이 모두 벌어졌던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살해당할 상한 그날 밤에는 유독히 선명하게 초승달이 떠오르는 날이었다는 것도 단순한 우연이라 하기에는 7번, 8번의 공통점은
이상한 점이긴 하죠.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피해자 여성들 모두가 살해당하기 며칠 전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불쾌한 시선이 느껴진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증언 때문에 세 번째 사건인 결혼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예비부부 지오바니와 카밀라 살인사건에서 여성 피해자인 이 카밀라의 사건의 지인이자 평소 관음증을 앓고 있던 30살의 엔초 스팔레티라는 남성이 용의자로 몰려서 체포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엔초라는 남성이 감옥에 갇혀있던 기간에도 네 번째 사건 남녀 한 쌍이 다시 살해당했고요. 여성 피해자의 시신은 이전과 같은 방법의 같은 흉기로 훼손된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985년 9월 8일 피렌체의 괴물 사건을 담당하던 한 수사관의 앞으로 발신인을 알 수 없는 우편물 하나가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우편물보다는 조금 묵직한 느낌의 이 우편물을 받은 경찰은요, 그것을 열어서 안을 확인해 봤죠. 그 뒤에 역겨운 느낌의 구토를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편물 안에는 한 통의 편지와 여성의 가슴으로 추정되는 살점이 들어있었는데요. 편지에는 담당 수사관인 경찰을 비웃으면서 나는 오늘도 2명의 외국인을 살해했다. 나를 잡을 수 있다면 한번 잡아봐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실제로 피렌체 시내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이 외곽의 캠핑장에서 차량과 텐트 하나 그리고 남녀 한 쌍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피해자들은 프랑스에서 온 25살의 진 크라비치, 36살의 나딘 메리엇 부부였는데요. 남성의 시체는 텐트 입구에서 총에 맞아 즉사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 여성은 이전과 동일하게 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성기를 포함한 온몸이 흉기로 심하게 찔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여성의 한쪽 가슴은 담당 수사관이 받은 것과 동일한 모양으로 예리하게 잘려진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들이 벌어졌던 1968년부터 마지막 프랑스 부부가 살해된 1985년 동안 17년의 기간이죠. 총 8쌍이 살해당했고요. 총 16명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피해자들 이외에도 4명의 사람들이 피렌체의 괴물이라는 누명을 쓰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요. 수감된 적도 있습니다. 첫 사건의 피해자인 바바라의 남편 스테파노 멜, 그리고 관음증 환자였던 엔초 스팔레티, 피해자들과 이웃 사이였던 지안로티, 마리오 바니, 이런 사람들이 누명을 썼던 건데, 체포 당시에도 자신들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당시 이탈리아 경찰들이 상당히 부패해 있던 상태였어요. 경찰들은 이들이 범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달래기 위해서 무리하게 강제적인 체포를 했던 거죠. 하지만 체포 이후에도 같은 수법의 살인이 계속 일어나자 모두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고요. 경찰들은 몇 년에 걸쳐서 이 피렌체의 괴물 정체를 수사하면서 범행의 대상이 항상 남녀 한 쌍이었다는 점과 여성들을 뾰족하고 날카로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점, 그리고 살점을 도려내는 등의 시체 훼손을 저질렀다는 점과 시체를 마치 전시하듯이 펼쳐놓았고 모든 사건이 초승달이 떠오르는 한밤중에 발생한 점, 이런 것들을 봐서는 범인이 단순하게 정신 이상으로 인해서 범행을 저지른 이런 행위가 아니라 어떤 특정 의식이나 악마 숭배와 같은 이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해하지 않았을까 하고는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불가능했지만 그 당시에 증거물들을 잘 보존해둔 덕에 현재 과학 수사로 인해서 DNA 조사가 가능해졌어요. 이것을 통해 범인의 혈액형이 B형이라는 것과 젓갈색의 머리카락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프랑스 부부 마지막 사건 때 수사관들에게 보내진 봉투에 남은 증거물들을 토대로 최근 2017년에
어떠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용의자는 현재 86살의 프란세스코 카카모라라고 하는 군인 출신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매우 강력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증거는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과거에 4번을 무고한 시민들을 범인이라고 체포한 이력이 있는 이탈리아 경찰들은요, 또다시 같은 실수를 겪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아주 신중하게 49년 전 처음 발생했던 이 피렌체 괴물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기 위해 여전히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탈리아의 영구 미제 사건 중 하나인 피렌체의 괴물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